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가 김종인 총괄선대위원장의 기존 선대위를 해산하고 실무형 선대본부를 새로 꾸리기로 했습니다. 이재명 민주당 대선 후보는 이낙연 국가비전통합위원장과 함께 호남을 찾아 범진보 진영의 통합을 촉구했습니다. 국회 국방에서 여야는 최근 22사단 철책을 넘어 월북한 사건과 관련해 군의 경계 실패를 한 목소리로 질타했습니다. 원인철 합참 의장은 초동 조치가 미흡했다며 재발 방지를 약속했습니다. 정치 이슈와 현안에 대한 전직 의원들의 날카로운 시각 맞짱 토론. 오늘은 대선을 불과 2달여 앞두고 선대위 해산이라는 초유의 사태를 맞은 윤석열 후보와 최근 상승세를 탄 이재명 후보의 정책 행보에 대해서 짚어봅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1월 5일 의정종합뉴스 뉴스엔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은 국회 국방위원회 중계방송으로 늦게 방송합니다.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가 기존 선대위를 전격 해산하고 슬림한 실무형 선대본부를 구성하겠다고 선언했습니다. 선대위 개편 문제 등을 놓고 기싸움을 벌였던 김종인 총괄 선대본부장과 한 달여 만에 결별하게 된 건데요. 김 전 위원장은 불편한 심기를 드러냈습니다. 갈등의 또 다른 축이죠. 사퇴 압박을 받고 있는 이준석 대표는 거듭 선을 그었습니다. 윤 후보가 참석하기로 한 행사 일정에 윤 후보에게 양보하겠다며 불참했습니다. 다만 선대위 개편안에 대해선 긍정적인 입장을 밝혔는데 갈등 봉합으로 이어질진 미지수입니다. 보도에 홍혜진 기자입니다. 이틀간 고심 끝에 내린 윤석열 후보의 선대위 개편안은 김종인 총괄선대위원장과 결별한 홀로서기였습니다. 윤 후보는 기존의 3단계 선대위원장직을 없애고 4선의 권영세 의원을 본부장으로 하는 철저한 실무형의 슬림한 선대본부를 구성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오늘부로 선거대책위원회를 해산하겠습니다. 또 국회의원들에게 자리를 나눠주는 것이 아닌 철저한 실무형 선거대책본부를 구성하겠습니다. 윤 후보는 그동안 실망하신 국민께 송구하다며 전혀 다른 모습으로 국민들이 듣고 싶어하는 말을 하겠다고 말했습니다. 국민들께 안심을 드렸어야 했는데 그러지 못했습니다. 다 모두 오롯이 후보인 제 책임입니다. 윤 후보 최측근으로 불리는 권성동, 윤한홍 의원도 백의종군하겠다며 모든 직책을 내려놨습니다. 후보 자신의 말실수에 가족 관련 의혹, 윤핵관 내홍까지 계속 분출되면서 국민들의 피로감이 높아졌고 지지율 하락으로 이어지자 초강수를 둔 겁니다. 하지만 선대위 해산과 윤 후보의 초심으로 돌아가겠다는 호소가 국민들의 마음을 돌릴 수 있을지는 미지수입니다. 윤 후보는 선대위가 공중 분해되면서 결별한 김종인 총괄선대위원장에게 그동안 감사했다며 앞으로도 좋은 조언을 부탁한다고 말했지만 김 전 위원장은 그 정도 상황 파악 능력이면 자신과 뜻을 같이 할 수 없다며 날을 세웠습니다. 이준석 대표와의 갈등 역시 불씨가 남아 있습니다. 다만 이 대표 거취 문제 등을 논의할 예정이었던 중진의원 연석회의가 취소되면서 거셌던 이 대표 사퇴 요구는 다소 주춤하는 분위기입니다. 여기에 이 대표도 선대위 개편안에 대해 기대를 가지고 지켜보고 있다고 밝혀 갈등 봉합 수순에 나선 것 아니냐는 해석이 나옵니다. 이런 가운데 윤 후보는 중소기업 및 행사에 참석하며 공식 일정을 재개했고 잠시 후 오세훈 서울시장과 박형준 부산시장과 만찬을 함께 할 예정입니다. 정의당 심상정 후보는 중소기업 및 행사에 참석해 납품 단가, 물가 연동제 공약 등을 밝히며 기업인 표심 공략에 주력했고 국민의당 안철수 후보는 각종 방송에 출연하며 민주당 이재명 후보를 이길 야권 후보는 자신이라고 강조하는 등 여론전에 집중했습니다. 국회 방송 홍혜진입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이낙연 국가비전통합위원장과 함께 광주를 찾아 범진보 세력 통합을 촉구하며 호남 민심을 공략했습니다. 또 재정 여력이 된다면 전국민 재난지원금 추가 지원이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김희연 기자가 보도합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는 광주를 방문해 호남 민심을 파고들었습니다. 이낙연 국가비전통합위원장도 동행했는데 국민의힘이 내용으로 주춤하는 사이 원팀을 강조하며 내부 결속을 다지는 모습입니다. 이 후보는 김대중 컨벤션 센터에서 코로나 위기를 기회로 바꿔 선도 국가로 나아가느냐가 3월 9일에 결정된다며 호남의 지지를 호소했습니다.
특히 열린민주당과 통합, 탈당자들의 복귀를 언급하며 대선 승리를 위한 범진보 세력 통합을 촉구했습니다. 저는 믿습니다. 우리 대한민국 국민의 위기 극복의 DNA를 그리고 더불어민주당과 개혁민주진영의 통합과 연대의 정신을 이낙연 위원장은 코로나19 극복과 민주주의 완성을 이재명 후보와 민주당이 해내겠다며 힘을 실었습니다. 이 후보는 또 전국민 재난지원금 추가 지원의 필요성을 강조하면서 일방적으로 추진할 수는 없지만 재정 여력이 된다면 원칙적으로 바람직하다고 말했습니다. 기본적으로 저는 피해는 복구하고 또 전 국민이 다 피해를 입었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전 국민들에게도 기회를 주는 게 좋겠다. 새해 1호 이안으로 코로나 손실보상과 지원을 위한 100조 원 추경 촉구 결의안을 제출한 민주당은 설 연휴 전에 추경안을 처리해야 한다며 이 후보를 뒷받침했습니다. 윤호중 원내대표는 코로나 극복 신년 추경 연석회의에서 제때를 놓치면 의미도 역할도 퇴색된다며 추경 편성에 속도를 내겠다고 밝혔습니다. 이런 가운데 이 후보는 이번 주부터 버스와 지하철, 걷기로 시민들과 소통에 나서는 메타버스 시즌2를 이어갑니다. 또 소상공인, 육아맘, 1인 가구, 청년 노동자 등 각계각층의 사람들과 간담회를 갖고 어려운 점을 청취할 계획입니다. 국회 방송 김희연입니다. 새해 첫날 있었던 철책 월북 사건을 두고 국회 국방위가 전체 회의를 열어 군의 초동 조치 실패를 지적했습니다. 오늘 오전 북한 발사체와 관련해선 정부의 대북 메시지를 두고 여야 간 엇갈린 반응을 보였습니다. 태윤영 기자의 보도입니다. 새해 첫날 강원도 고성 22사단 최전방에서 발생한 탈북민 철책 월북 사건. 당시 철책을 넘는 모습이 감시 카메라에 담겼고 경보까지 울렸는데도 군 당국은 3시간 가까이 월북 사실을 파악하지 못했습니다. 여야는 군 당국의 경계 실패를 한 목소리로 질타했습니다. 군이 실제로 월북을 파악한 시점보다 앞서 월북 동향을 파악할 기회가 있었지만 초동 조치 실패로 놓쳤다는 겁니다. 첫째, 소리가 났는데 현장에 출동했는데 못 찾은 사람, 못 찾은 병사. 두 번째, 화면을 보고 있으면서도 인지 못한 책임자. 현장에도 눈이 있어요. 네, 아니 있는데 철책을 넘어서 북쪽으로 발자국이 쫙 나 있어요. 그럼 현장에 출동해서 가 본 사람들이 뭘 봤냐는 거예요. 22사단의 경계 실패가 유독 잦은 원인 분석과 재발 방지 대책을 주문하기도 했습니다. 해당 부대에선 지난 2012년 노크 기순에 이어 지난해 오리발 기순까지 3차례의 경계 실패 논란이 있었는데 이번에도 반복됐다는 겁니다. 원인철 합참의장은 초동 조치 미흡을 인정하고 재발 방지를 약속했습니다. 군사 대비 태세와 또 경계 작전을 책임지고 있는 합참의장으로서 국민 여러분들께 심려를 끼쳐드린 것에 대해서 정말 송구스럽게 생각하고 북한이 동해상에 발사한 미사일 추정 발사체와 관련해선 북한과의 대화 재개가 중요하다는 정부의 대북 메시지를 두고 여야 입장이 엇갈렸습니다. 국방부는 안보를 최우선시하는 입장을 내야 된다. 근데 포기하셨어요, 보니까. 그건 좀 국방부 장관으로서 안보에 대한 책임을 경시한 것으로 볼 수 있지 않습니까? 정부는 북한과의 관계에서 적대와 공존의 양 측면을 동시에 고려해야 되기 때문에 정부의 입장을 도발이다 뭐다 이렇게 강요해서는 안 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서 국방부 장관은 도발이란 표현을 쓰지 않은 것과 관련해 미사일의 종류와 방향 등을 고려해 용어를 정확히 사용해야 한다고 답했습니다. 국회 방송 태윤영입니다. 공공기관의 노동이사 제도를 도입하는 개정안이 국회 기획재정위원회를 통과했습니다. 심각한 부작용이 우려된다는 경제단체의 반발에도 개정안을 통과시킨 건데요. 국민의힘은 노동이사제 도입에 합의한다면서도 표결에는 불참했습니다. 임채원 기자가 전합니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가 공기업과 준정부기관의 노동이사제를 도입하는 공공기관 운영법 개정안을 통과시켰습니다. 노동이사제가 도입되면 근로자 대표가 노동이사로 이사회에 참석해 발언권과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게 됩니다. 다만 야당은 노동이사제가 민간 기업까지 확대되는 데 대해서는 경계감을 나타내며 표결에는 참여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면 부총리께서는 앞으로 민간 부문의 확산 또는 더 확대되는 것에 대해서는 그렇게 될 수 없다는 걸 확신하고 계십니까? 예, 그거는 저는 별도의 차원에서 사회적 합의가 필요할 것 같고요.
개정안 시행일은 공보 후 6개월로 오는 11일에 열리는 국회 본회의에서 개정안이 통과되면 올 하반기부터 공공기관에 적용될 전망입니다. 노동이사 자격은 3년 이상 재직한 근로자이며 임원 추천위원회 추천을 거쳐 노동이사 1명을 비상임이사로 임명하게 됩니다. 앞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는 경제단체의 반발에도 공공부문 노동이사제 도입을 약속했습니다. 노동이사제 반대를 고수했던 야당도 입장을 선회했는데 대선을 앞두고 노동계 표심을 고려한 행보로 보입니다. 노동단체는 노동자 목소리를 이사회에 반영해 노사 간 갈등을 줄이는 효과가 기대된다며 환영한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반면 경제단체는 공공의 이익은 노조의 이익을 대변하기 위해 뒷전으로 밀릴 것이라고 우려하며 노동이사제 입법 중단을 요구했습니다. 국회방송 임천입니다. 오는 5월 새 정부 출범을 앞두고 인수위원회의 역할과 차기 정부 조직 개편 방향을 주제로 한 세미나가 열렸습니다. 민주당 김영배, 국민의힘 박수영 의원실과 한국행정연구원 주최로 열렸는데 전문가들은 레임덕의 시기와 속도를 늦추고 정책 집행력을 높이기 위한 인수위원회의 역할을 강조했습니다. 김동희 기자입니다. 새 정부가 들어서고 정권이 바뀔 때 생기는 국정 공백과 혼란을 최소화하는 방안을 논의하는 자리. 참석자들은 대통령 당선인을 보좌해 대통령직 인수 업무를 하는 인수위원회의 사전 준비의 필요성을 강조했습니다. 정권 인수기는 대통령 당선일부터 취임 전까지 2달 혹은 임기 시작 후 30일을 포함해 석 달인데 대통령 당선자가 국정 운영 역량을 키우기에 시간이 충분치 않다는 겁니다. 빠르게 국정 운영으로의 전환을 할 수 있는 대통령이어야 하고 그다음에 그 주어진 임기 내에 그 정책 의제를 잘 통제해서 또 여러 이해관계 집단, 정치적 고려를 잘 통합해서 정치 과정을 성공적으로 달성하는 2개월 인수기간 안에 공약을 국정과제해서 마무리 지어야 된다, 발표해야 된다 이런 또 강박관념 때문에 무리하게 인수위 그 운영이 진행되는 경우들이 그동안 쭉 계속돼 왔습니다. 전문가들은 선거 전부터 조직화된 팀이 정권 인수 계획을 세우고 당선 후 인수위원회가 그 계획을 구체화하는 게 바람직하다는 의견을 냈습니다. 그래야 이전 정부의 대표 정책이나 대형 국책 사업이 중단돼 예산이 낭비되는 사례도 줄어들 수 있다는 겁니다. 차기 정부 조직 개편안도 인수위가 다뤄야 할 문제로 꼽혔는데 위계질서 체계가 강한 대통령 비서실을 축소하고 국무위원 중심의 국정 운영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이 다수였습니다. 부처 통제형 조직으로 많이 이렇게 지적되고 있는 게 정책실입니다. 이제 정책실을 대통령 어젠다를 관리하는 이제 국정기획실, 뭐 이런 전략실 이런 식으로 이제 좀 개선을 이렇게 하면 좋을 것 같고요. 총리 헌법적 권한을 주면 이게 형해화됩니다. 선출직도 아닌 임명직의 국무총리한테 장관을 제청한다는 엄청난 권한을 주니까 국무총리 본인도 이걸 행사를 못합니다. 또 행정과 경제부처 권한은 매우 큰데 비해 과학기술이나 사회, 환경 관련 부처 권한은 이에 훨씬 못 미친다는 지적도 나왔습니다. 국회방송 김동희입니다. 더불어민주당 송영길 대표가 기업의 영속성과 창업자의 노하우가 죽지 않도록 중소기업의 가업승계 제도가 발전할 수 있게 뒷받침해 나가겠다고 말했습니다. 송 대표는 오늘 중소기업 중앙회 신년 인사회에서 중소기업인들이 가업승계 제도에 걱정이 많을 것이라며 상속 공제 한도나 업종 경력의 폭을 넓히는 등 기업인들의 입장을 잘 수용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또 새 정부를 이어받게 되면 개성공단을 반드시 복원해 중소기업의 출로를 만들겠다고 약속했습니다. 국민의힘이 북한의 동해 미상발사체 발사와 관련해 문재인 정권이 자초한 일이라며 문 대통령 사과를 촉구했습니다. 국민의힘은 논평을 내고 오늘 북한의 미사일 도발은 실효성도 명분도 없는 문 정권의 북한 바라기와 종전선언 때문이라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이어 문 대통령은 무력 도발의 내용과 경과 등에 대해서도 국민 앞에 소상히 밝혀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국회 윤리심사자문위원회가 윤미향, 박덕흠, 이상직 의원의 제명을 국회 윤리특별위원회에 건의하기로 의결했습니다. 무소속 윤미향 의원은 정의기억연대 기부금을 유용한 혐의로 기소돼 품위를 실추했다는 이유로
무소속 이상직 의원은 자녀 소유의 이스타홀딩스 비상장 주식을 매각하지 않았다는 의혹으로 징계안이 제출됐습니다. 또 국민의힘에 복당한 박덕흠 의원은 가족회사가 피감기관의 특혜를 받은 의혹으로 윤리위에 제소됐습니다. 국회 윤리특위는 자문위에 의결된 징계안을 바탕으로 징계 수위를 최종 결정합니다. 네, 오늘 이슈 분석 장정현 기자와 함께합니다. 장 기자,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가 홀로 서기에 나섰습니다. 윤 후보가 김종인 총괄 선대위원장과 결별하고 선대위를 해산하게 된 배경부터 살펴볼까요? 네, 이 윤석열 후보 지지율 하락과 이준석 대표의 이 선대위 이탈, 선대위 전면 개편 이렇게 복잡했던 국민의힘 상황은 결국 선대위 해산으로 이어졌습니다. 네. 특히 검찰총장이던 윤 후보에게 이 별의 순간이 왔다고 평가했던 이 김종인 전 총괄 선대위원장과 결별하면서 윤 후보는 이 대선 전 세 판을 짜야 하는 중대 기로에 섰는데요. 네. 이 대선을 60일 남짓 앞두고 선대위 해산이라는 초유의 사태에는 여러 배경이 거론되는데 그 중에서도 이 정치 경험이 전무하다고 할 수 있는 영선의 이 대선 후보를 이주석이라는 30대 젊은 당대표와 백전노장 킹메이커로 불리는 김종인 위원장이 뒷받침해온 당의 구조가 이미 불협화음을 예고했다는 평가도 많습니다. 우선 윤 후보와 김종인 위원장은 김 위원장이 선대위 사령탑이 되면서부터 윤 후보의 이 정책과 언행을 지적하는 일이 잦았는데요. 윤 후보의 이 정치적 미숙함을 지적하고 급기야는 통제하겠다, 연기만 해달라 이런 발언이 나오면서 김 위원장이 윤 후보를 패싱한다는 논란까지 터져나왔습니다. 윤 후보는 이준석 대표와도 이 경선 과정에서부터 껄끄러운 상황이 여러 번 있었고요. 이 대표는 특히 이른바 윤핵관이라고 불리는 윤 대표 측근들과 끊임없이 갈등 양상을 보인 끝에 선대위 직책을 모두 사퇴하기까지 했습니다. 이 젊은 세대의 지지율이 취약점으로 꼽히는 윤 후보와 이른바 이대남의 지지를 등에 업고 있는 이준석 대표, 이렇게 대조적인 상황에서 이들의 갈등 양상은 결국 윤 후보의 20대 지지율 하락으로 이어지고 있다는 분석도 있는데요. 윤 후보는 오늘 이 대표가 당대표로서 이 적극적으로 선거운동에 나서주길, 또 김종인 전 위원장을 향해서는 좋은 조언을 부탁한다고 말했습니다. 관련 발언 들어보시겠습니다. 네. 그동안 저에게 많은 조언과 또 총괄 선대위원장으로서 그 역할을 해주신 김종인 위원장님께는 정말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앞으로도 좀 좋은 그 조언을 계속해 주시기를 부탁드렸습니다. 저나 그 이준석 대표나 국민과 당원으로부터 똑같은 명령을 받은 입장입니다. 저도 이준석 대표께서 하여튼 이 대선을 위해서 당 대표로서의 역할을 잘 하실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네, 선대위 이제 갈등부터 이제 해산까지 그동안 이제 과정을 쭉 이제 살펴봤는데요. 선대위가 해산하고 윤 후보도 거듭 이제 윤핵관은 없다고 이제 부정은 했는데 윤핵관으로 촉발됐던 당내 분란은 아직까지도 계속되는 것 같네요. 네, 윤 후보의 최측근이자 이 윤핵관으로 지목된 권성동, 또 장제원, 윤한홍 의원 모두 이 대선 일선에서 물러났지만 아직 논란은 계속되고 있습니다. 네. 장제원 의원은 이 아들의 거듭된 음주운전 논란으로 이미 일찌감치 후보 비서실장직을 내려놨고요. 권성동, 윤한홍 의원도 어제 오늘 당직을 사퇴하면서 스스로 이선으로 물러났습니다. 하지만 김종인 전 위원장 오늘 기자들에게 물러났다고 물러난 건가 이렇게 반문했고요. 이준석 대표도 오늘 한 언론 인터뷰에서 윤핵관은 이제 밀실에서 의사결정을 하는 구조에 대한 모든 걸 통칭하는 게 돼버렸다고 말했는데 여전히 윤핵관은 존재하고 있고 이 내부의 권력 투쟁은 끝나지 않았다. 이런 느낌이 들게 하는 대목이었습니다. 여기에다 이준석 대표 오늘 오후 이 중소기업인 신년 인사회에 참석할 예정이었는데 윤 후보가 이 행사에 참석하겠다고 공지한 뒤에 이 돌연 일정을 취소하며 불참해 불편한 심기를 표현한 것 아니냐 하는 해석을 낳았습니다.
네, 어쨌든 국민의힘 갈등 상황은 앞으로도 계속해서 이제 지켜봐야 할 것 같네요. 네, 다음으로 그 윤석열 후보는 앞으로 이제 어떤 방식으로 선대위를 개편할까요? 네, 윤 후보 이 권영세 의원을 본부장으로 이 실무형 선대본부를 꾸리기로 했습니다. 네. 선대본부 아래 핵심 팀만 두고 2030 실무자들이 조직을 꾸려나가도록 할 방침인데요. 이 메머드급 선대위에서 이 초슬림 실무형 선대본부로 전환해 가볍고 젊게 운영한다는 방침입니다. 이 대선이 60일 남은 만큼 이 선대본부 재편과 인선은 빠르면 이번 주 중에 결정될 것으로 보입니다. 빠르면 이번 주요. 네. 반면 그 민주당은 원팀 행보가 이제 순항 중인데 이런 상황에서 오늘 이재명 후보와 이낙연 전 대표가 함께 광주를 찾았네요. 네, 이 경선 과정에서 1, 2위 경쟁 주자로 이 혹독한 네거티브 진원을 치렀던 이재명 후보와 이낙연 전 대표가 오늘 보란 듯이 원팀 행보를 펼쳤습니다. 네. 오늘 윤석열 후보가 이 선대위 해산을 선언한 순간에 이재명 후보는 이낙연 전 대표와 함께 광주에서 처음 열린 이 국가 비전위 회의에 참석한 건데요. 비전위 광주 일정은 미리 잡혀 있었던 건데 윤 후보의 이 선대위 해산 기자회견과 공교롭게 같은 날 같은 시각 진행되는 바람에 윤 후보가 이 김종인 위원장과 결별하는 순간 이재명 후보는 이낙연 전 대표와 손을 맞잡으며 여야 대선 주자들의 행보가 대비됐습니다. 이 후보는 민주당의 통합과 연대를 강조하고 이 단결된 힘으로 위기를 극복하겠다며 원팀 정신을 부각했는데요. 민주당 지지층의 텃밭인 호남에서 이낙연 전 대표와 결합하는 이 통합의 모습을 보이면서 지지층 결집을 호소했는데 이 자리에는 이낙연계, 정세균계 의원들도 대거 참석해 원팀 행보를 극대화했습니다. 이재명 후보의 기조 발언 들어보시죠. 네. 우리는 힘을 합치고 있습니다. 그 이전에도 이런 일은 없었다고 합니다. 경쟁했던 모든 후보들이 정말로 혼신을 다해서 할 수 있는 최대치의 역할을 해주고 계십니다. 이재명 후보 이제 아무래도 이제 국민의힘 이런 내분 상황에 지지율 이제 상승을 위해서 더욱더 이제 박차를 가할 것 같은데 정책 행보도 계속되고 있네요. 네, 그렇습니다. 윤석열 후보가 선대본부를 추스르는 동안에 이재명 후보는 일단 공약 발표로 유능한 정책 이미지를 쌓아갈 것으로 보이는데요. 네. 어제 신년 기자회견에서 설 전에 주택 공급 방안을 발표할 것이라고 밝혔고요. 전 국민 재난지원금에 대해서도 강한 자신감을 보였습니다. 여야가 합의한다면 설 전 추경도 가능할 것이다. 정부가 거부할 이유는 없다 이렇게 말했는데요. 또 소소하지만 확실한 행복, 이 소확행 공약으로 탈모약 건강보험 적용 등을 준비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면서 2030 세대에 큰 관심을 끌었습니다. 이 후보는 국민이 공모하는 이 소확행 공약 더 요구할 게 없을 때까지 국민이 아무리 머리를 짜내도 할 게 없는 수준으로 마련해 국정에 반영하겠다는 계획입니다. 이재명 후보 이 행정 전문가의 유능한 정책 이미지를 앞세워 이 윤석열 후보와 차별을 두겠다는 전략으로 분석됩니다. 네. 오늘 그 이슈 분석에서는 윤석열 선대위 해산 그리고 이재명 원팀 정책 행보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장정현 기자 수고했습니다. 강아랑의 정치톡 시간입니다. 1월 5일 시선을 집중시킨 정치 뉴스 만나보시죠. 첫 번째 정치톡, 이재명은 심는 겁니다입니다. 민주당 이재명 후보가 소소하지만 확실한 행복, 이른바 소확행 공약으로 탈모 치료제 건강보험을 적용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는 것이 알려지면서 탈모인들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민주당 다이너마이트 청년선대위가 지난 2일 리스너 프로젝트를 통해 취합한 건의사항 중 하나인 탈모약 건강보험 적용을 후보에게 제시했고 이 후보가 이를 소확행 공약으로 연결하자는 의견을 낸 것으로 전해졌는데요. 이 같은 소식이 알려지자 탈모 관련 인터넷 커뮤니티에선 뜨거운 반응들이 쏟아졌습니다. 청와대 이재명을 심자. 이 공약만 지켜진다면 링컨이 와도 메르켈이 와도 이재명을 뽑는다라는 반응이 줄을 이뤘는데요. 이에 민주당도 탈모 공약 관련 제보를 받는다며 15초 분량의 영상을 만들어 공개했습니다. 이재명을 뽑는다고요? 이재명은 심는 겁니다. 앞으로 제대로 심는다 이재명. 나의 머리를 위해.
탈모를 겪고 있는 더불어민주당 의원들도 이 후보 탈모약 건강보험 적용 검토 소식을 환영하면서 공약 실현에 힘을 보태겠다고 밝혔는데요. 박주민 의원은 자신의 페이스북에 관련 기사를 공유한 뒤 나를 위해 이재명이라고 적었고요. 김원희 의원은 대한민국 1천만 탈모인 여러분, 이재명으로 단결합시다 라며 2020년 국정감사 때 2030 세대 탈모에 대한 국가적 대책이 필요하다고 제안한 사연을 소개했습니다. 탈모약 건강보험 적용 공약 추진 소식에 포퓰리즘에 털 모자를 결합한 모퓰리즘이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한편으론 국민 개개인의 요구를 겨냥한 맞춤형 핀셋 공약이란 평가도 나오고 있는데요. 최근 국내 탈모인이 약 1,000만으로 추정되고 있는 지금 탈모약 건강보험 적용 공약은 신의 한 수가 될 수 있을까요? 이어서 오늘의 두 번째 정치톡은 홍해 경고입니다. 멜머드라고 불렸던 국민의힘의 선대위가 거듭된 내홍으로 결국 전면 해체됐습니다. 윤석열 후보 오늘 기자회견을 열고 지금까지 해온 것과 다른 모습으로 다시 시작하겠다고 밝혔는데요. 대선을 앞두고 불거진 당의 갖가지 사태를 바라본 홍준표 의원, 특유의 직설화법으로 따끔한 경고를 날렸습니다. 홍 의원은 먼저 사퇴 압박을 받고 있는 이준석 대표를 두둔하고 나섰는데요. 윤석열 후보 지지율 추락의 본질은 후보의 역량 미흡과 후보 처갓집 비리인데 그것을 돌파할 방안 없이 당대표를 쫓아내겠다는 발상은 참으로 어이가 없다며 선거를 2달 앞두고 당대표를 쫓아내겠다는 발상은 대선을 포기하자는 것이라고 비판했습니다. 홍 의원은 자신의 선대위 합류설에 대해서 개가 짖어도 기차는 간다며 대꾸할 가치가 없다고 일축했는데요. 자신은 이미 대구 선대위 고문인 만큼 더 이상 이용당하는 일은 없어야 한다며 자신의 이름을 팔지 말라고 경고했습니다. 하지만 홍 의원 역시 국민의힘 중진위원으로 대선에서 그 역할을 해야 한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습니다. 관련 내용 직접 들어보시죠. 대통령 후보 경선에서도 끝까지 선전하셨습니다. 다만 그 경선 이후에 그 홍준표 후보께서 보여주시는 모습이 매우 실망스럽습니다. 연륜을 갖춘 중진 의원으로서 자당 후보의 승리를 위해서 적극적으로 좀 도와주시는 모습을 보여주시는 게 더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윤석열 후보의 지지율이 뚜렷한 하락세를 보이자 야권 일각에선 후보 교체론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물론 현실적으로 가능성은 낮지만 그만큼 야권의 위기감이 커졌다는 뜻으로 봐야 할 텐데요. 야권 대선 후보 교체론과 유력한 대안 중 하나로 꼽히는 홍준표 의원. 홍 의원은 과연 앞으로 어떤 행보를 보여줄지 지켜봐야겠습니다. 지금까지 강하락의 정치톡이었습니다. 네, 이번 순서는 전직 의원들의 날카로운 시각으로 정치권 이슈와 현안들을 깊이 있게 파헤쳐보는 맞짱 토론입니다. 오늘도 토론으로 맞짱뜰 두 분, 최민희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 이현주 전 국민의힘 의원 두 분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오늘 또 커다란 이슈가 있었던 하루였는데요. 제1야당 윤석열호 출범 한 달 만에 좌초했습니다. 윤 후보는 결국 이제 기존 선대위를 오늘 그 전격 해체했는데 윤 후보의 그 새로운 선대위 성공할 수 있을지 먼저 그 윤 후보의 오늘 그 기자회견 두 분 어떻게 보셨는지 총평을 듣겠습니다. 이게 성공할 거다 안 할 거다 이렇게 평론하는 건 우리들 몫이고 국민의힘은 무조건 성공시켜야 되는 거죠. 일단 네. 그 성공이 뭘 의미하건 일은 하는 조직으로 돌아가야 된다. 이것이라고 보고 그다음에 이 갈등은 이미 지난번 울산 임시봉합에서 예견된 사태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잘못된 시스템의 반격, 저주 이런 거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게 늘 후보를 중심으로 개선 조직을 짜야 되는데 머리가 여럿이면 필연적으로 그 조직은 시끄럽게 되어 있는 것이고요. 그래서 지금이라도 후보가 후보 중심의 슬림한 조직을 만들겠다. 이 부분은 뭐 저렇게 안 하면 안 되는 상황이라고 네. 봅니다. 근데 저 조직은 필연적으로 비선이 작동할 수밖에 없는 조직입니다. 네, 그래서 예를 들면 권영세 의원 같은 경우는 저분이 친박이에요. 핵심 친박인데 사실 탄핵으로부터 자유로운 그때 국회의원이 아니셨던 걸로 압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뭐 그런 의미와 또 검사 출신이니까 아무래도 뭐 유유상종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된 것 같은데 저것도 위기에 처하면
정말 오래 같이 해온, 특히 경선을 돌파해온 핵심 조직과 하는 게 정상인데 핵심 조직들이 지금 다 그만둔 거잖아요. 네. 그럼 이건 필연적으로 비선이 작동할 우려가 큰 조직이다 이렇게 봅니다. 이것도 빨리 해결해야 되는 거죠. 소위 뭐 그 윤회권으로 불렸던 인사들이 계속 비선으로 네, 작동할 수밖에 것이다. 없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거 뭐 예견된 상황인 것 같아요. 그때 그 울산 때도 그렇고 어차피 이제 너무 이렇게 막 여기저기 이렇게 몇 개의 세력이 있다 막 이렇게 돼 있었기 때문에 다만 이제 후보가 예를 들어서 정치를 오래 했고 노련한 사람 같으면 그 많은 세력들을 정리하고 이렇게 지휘할 수 있을지 모르겠으나 그래도 바람직한 구조는 아니었는데 근데 더더군다나 후보가 정치 경험이 별로 없기 때문에 저렇게 했을 때는 반드시 문제가 생길 수밖에 없었던 거였죠. 그래서 뭐 어쨌든 슬림화하는 것은 필연적인 이제 수순이었는데요. 다만 그 우선 선대위도 중요하지만 이렇게 이제 지지율이 추락하게 된 원인이 뭔지 네. 그거를 정확하게 분석하고 거기에 따른 어떤 그 진단에 따른 대안들, 그 진단에 따른 해법을 추구하는 게 그러니까 선대위 자체가 본질적인 문제는 아니었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선대위는 뭐 당연히 슬림화하면서 가야 되지만 그 외에 더 중요한 여러 가지 원인들이 있기 때문에 그걸 해결하는 게 중요할 것이다 이렇게 봅니다. 네. 킹메이커로 불리던 김종인 위원장 끝내 합류 33일 만에 윤 후보와 갈라서면서 두 사람의 불안한 동거도 종지부를 찍게 됐습니다. 윤 후보와 김 위원장이 결별을 하게 된 가장 큰 요인 뭐라고 보세요? 근데 처음부터 이렇게 전권을 김 위원장은 달라고 했고요. 또 김 위원장은 보통 지금까지 킹메이커로서 역할을 할 때마다 정권을 본인이 행사를 할 때였거든요. 그랬는데 사실 좀 애매했었죠. 정권을 부여받았는지 안 받았는지 이게 애매한 상태에서 이렇게 갔죠. 그래서 네. 윤핵관 얘기들이 나왔던 거고요. 근데 이제 사실 그 전에 뭐 문재인 대통령이나 박근혜 대통령 같은 경우에는 정권을 김 위원장한테 줘도 크게 문제가 안 됐던 게 그분들 자체가 그 진영과 당에서 굉장히 지위가 확고한 분들이셨어요. 그랬기 때문에 뭐 이렇게 다른 사람한테 정권을 줘도 상황 얘기가 불거지지 않는 구조죠. 근데 윤 후보 같은 경우에는 본인 자체가 정치적으로 어떻게 보면 이제 신인이고 또 우리 당에서도 상당히 이제 막 몇 달 전에 합류한 상태이기 때문에 뿌리가 깊지 않아서 정권을 이제 준다라고 하더라도 이것이 나중에 상황론이 나오고 또 당원들하고 사이에서 갈등이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저는 처음부터 이게 좀 한계가 있는 관계였다라고 봅니다. 그래서 뭐 계기는 연기 발언 때문에 된 것 같은데요. 어떻게 보면 그 발언 자체가 그러한 구조적 문제들을 불거지게 했던 그런 발언이죠. 그래서 결국에는 그냥 이 결별할 거를 결별했다. 저는 개인적으로 좀 더 일찍 서로 정리하는 게 맞았다라고 봅니다. 근데 6개월 전에 그 윤석열 후보 본인 스스로가 그 앞으로 본인은 이제 배우 역할을 하겠다라고 이제 먼저 그 이야기를 했던 적이 있었네요. 네. 그 우선 국민의힘이 맞닥뜨린 문제는 네. 그러니까 후보가 검찰총장 임기 중에 사퇴하고 나왔어요. 그래서 3개월 만에 국민의힘 후보가 됩니다. 그때 윤석열 후보는 국민의힘이 어떻게 보였을까요? 정말 저는 정말 정치 별거 아니네. 정치권 별거 아니네. 그리고는 지지율 1위를 달렸어요. 한때. 그러면 야 진짜 내가 그 임기 중에 나와서 사퇴까지 하고 문재인 대통령이 임명했는데 그쪽에선 배반한다고 했는데 내가 이렇게 지지율까지 높으니 기성 정치권이 얼마나 우습게 보였습니까? 이 마음 자세 하나 후보에. 그리고 또 하나는 그런데 후보는 그렇게 생각해도 객관적으로는 사실 우리들은 다 저렇게 준비가 안 돼서 될까 이렇게 보고 있었단 말이죠. 그러니까 국민의힘의 선대위 사정을 보면 다 너도 나도 내가 없으면 선거가 안 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 가장 대표적인 인물이 김종인 위원장. 그러니까 정권을 달라고 하는 거예요. 저는 무슨 권위로 그러시는지 모르겠더라고요. 두 번째 이준석 대표
나 없으면 2030 표가 안 와.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김병준 위원장, 나 없으면 자유주의 국가 제대로 못 만들어. 나 없으면 뭐 그 중도 못 가져와. 김한길 전 대표. 이런 생각들을 하시는 것 같아요. 그가 없으면 선거를 못 치르는 사람은 대선 과정에 딱 한 명밖에 없습니다. 후보예요. 그런데 국민의힘 쪽에는 너무 많은 분들이 내가 없으면 선거 못 치러. 이런 분들이 많았던 거예요. 그게 결정적으로 그 마음이 드러난 게 내가 비서실장을 할 테니, 그러니까 내가 그 상황 노릇 안 할 테니 당신은 연기만 좀 잘해줘라. 내가 다 짜줄게. 이걸 공개적으로 말하게 된 거죠. 저는 그걸 비공개로 얘기했다면 윤석열 후보가 기분이 나빴을까? 안 그랬을 것 같거든요. 네. 그래서 그 배우 연기 그 장면은 이런 배경 속에서 너도 나도 다 후보가 내가 없으면 선거 못 치른다는 저는 그런 약간의 근자감 같은 거, 그 근거 없는 근자감이 국민의힘의 오늘을 초래한 다른 정서적 요인이라고 봅니다. 네. 네, 윤석열 후보가 선대본을 이끌 새 선장으로 권영세 의원을 내정했는데요. 이 질문은 이현주 전 의원께 한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그 전에 홍준표 의원에게 이 선대위원장직을 삼고초려 했다가 불발했다는 이야기가 나오는데 이거 사실입니까? 저는 처음 듣는 얘기입니다. 네. 아, 그렇습니까? 네. 그리고 아마 이거 오보라고 홍준표 대표께서 말씀하신 것 같고, 뭐 일각에서 또 그런 이제 외곽에서 그런 얘기들이 자기들끼리 있었는지는 모르겠으나, 예, 제가 알기로는 그런 제안은 없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일단은 뭐 어쨌든 지금 상황에서는 사실 누가 선대위원장으로 오냐, 이런 게 중요한 게 아니고요. 우선 후보가 자신의 어떤 방향과 목표를 명확하게 설정하고 나는 이런 전략과 이런 내용, 이런 목표를 가지고 대선을 치르겠다라는 것을 먼저 명확하게 좀 해야 됩니다. 그래야 거기에 맞는 사람이 와서 도와야 되는 거거든요. 네네, 알겠습니다. 선대위 해체에 앞서서 이제 지도부 사퇴 도미노가 이제 이어졌었고, 이준석 당대표에 대한 그 사퇴 목소리가 이제 점점 더 압박이 세지고 있는 상황인데, 이 대표는 물러날 뜻이 이제 전혀 없음을 이제 분명히 하고 있습니다. 두 분께서는 이제 어떤 생각 갖고 계신지 듣겠습니다. 이준석 대표 계속 고수해야 되는 것인지, 아니면 이 상황에서 선대위 해체와 함께 자신도 대표직을 내려놔야 되는 것인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선대위하고 대표는 상관이 없으니까요. 그러니까 일단은 안 내려놓겠다 이렇게 할 것 같고요. 그냥 상식적으로. 네. 그러면 이준석 대표를 대표직에서 물러나게 할 것인가 말 것인가. 이게 국민의힘 국회의원들의 고민이겠죠. 지금. 물러나게 하는 방식이 없는 건 아니에요. 탄핵이라는 극단적인 절차가 있다고 하더라고요. 국민의힘에. 대표직에 대한 탄핵이요? 네. 그 경우는 뭐 내부 절차고, 또 하나는 지도부를 와해시키는 방법이 있습니다. 이게 2012년에 이해찬 대표를 물러나게 할 때 김한길 전 대표가 최고위원으로서 그만두면서 최고위원들이 사퇴하면서 이해찬 대표를 물러나시게 했거든요. 네. 그 방식을 또 누군가는 머릿속에 그리고 있겠죠. 근데 이게 다 국민들 앞에서 이런 방식으로 대표를 쫓아낼 것인가? 저는 해서는 안 되는 방식이라고 봅니다. 대선을 앞두고 그건 아닌 것 같고, 또 하나의 방식은 권영세 지금 그 의원이 원래 이분은 친박 핵심인데도 친박 핵심 아닌 듯한 뭔가 좀 합리적인가? 검사인데도 검사 아닌 줄 알아요. 검사 출신이셨거든요. 네. 그러니까 그분의 정치력에 기대 보겠다가 이준석 대표의 마지막 워딩이에요. 사실은 문제를 드렸다. 곧 해답을 오늘 중으로 풀지 안 풀지 뭐 이런 얘기 했잖아요. 그게 권영세 의원의 정치력에 한번 기대 볼까? 뭐 요 정도 워딩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이준석 대표의 경우는 이준석 대표가 얘기한 전제 조건 하나가 풀렸잖아요. 사무총장이 물러났어요. 네네. 그러니까 그 지는 척하고 들어갈 조건이 하나 마련되어 있는 거죠. 그러나 해답이 자기에게 맞지 않는데 들어갔을 때는 사실 그게 더 청년 정치인으로서 미래가 없는 거기 때문에 아마 오늘 그 해답이 뭔지 네. 그런 식으로 해답을 물어도 될까? 이런 생각도 들고 뭐 그렇습니다. 근데 이준석 대표는 오늘 워딩으로 봐서는 완강했던 마음이 약간은 풀어진 것으로 보입니다. 아, 그래요? 네. 어떻게 보십니까? 탄핵이라든가 뭐 이런 거는 아마 제가 알기로는
요건을 충족시키려면 한 8, 9만 명 정도의 책임 당원들의 서명이 있어야 되는 걸로 알고 있고요. 아마 그거는 확보하기 쉽지 않을 거고 네네. 또 최고위원 사퇴도 반 이상이 사퇴를 해야 되는데 그 숫자도 확보하기 쉽지 않을 겁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그렇게까지 해서 사퇴시켜야 하느냐. 그러면 왜 이준석 대표가 사퇴를 해야 된다고 생각하느냐. 물론 지금 여러 가지 부적절한 행위라든가 뭐 조금 약간 보면 대표로서 너무 나간 거 아니냐 이런 비판들은 있습니다. 그런데 그럼 사퇴를 하면 그 문제가 해결되느냐라는 거죠. 그러니까 주로 사람들이 얘기하는 게 당에 대한 너무 지나친 또는 윤 후보에 대한 너무 지나친 비판을 이걸 거의 조롱하다시피 하는 그런 발언들을 온 그 방송과 이런 언론에서 하고 있다. 그래서 오히려 낙선 운동하는 것 같다. 이런 비판 아닙니까? 그러면 제가 볼 때는 그게 대표를 한다 안 한다 하고 크게 상관은 없는 것 같아요. 그만두고 오히려 홀가분하게 더 많이 이렇게 비판할 수 있기 때문에 저는 그렇게 해서 사이가 나빠진 상태에서 걷잡을 수 없는 상황이 올 것이기 때문에 이것은 사퇴시키는 것이 해법은 아니다. 만약에 그게 걱정이라면. 그리고 저는 그렇게 되면 거의 파국으로 가는 거죠, 당이. 그래서 그건 선거를 거의 포기하는 상황이 되는 거고요. 절대 있어서는 안 된다. 그건 아무리 이준석 대표가 부적절한 행위를 하더라도 후보나 이런 사람들이 직접 설득을 해서 완화시켜야 되는 것이지 사퇴라는 그런 극단적 해법으로 갈 것은 아니다. 그리고 이것이요. 그러면 도대체 이것이 대선과 관련해서 이준석의 사퇴가 그렇게 결정적으로 뭔가 상황 변화를 갖고 오는 게 아닌데 왜 이준석 사퇴를 요구하는가에 대해서 국민들이 의심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자칫 잘못하면 대선은 안중에도 없고 대선 이후에 지방선거에서의 공천권에 대한 싸움으로 비칠 수가 있기 때문에 내부 권력 투쟁으로 국민들이 오해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어떤 겉으로 이렇게 공개적인 상황에서 이준석 대표의 사퇴 여부를 자꾸 운운하면서 싸우는 모습은 그것은 앞으로는 하지 않아야 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근데 잠시 그럼 참 이상한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뭐냐면 지금 국민의힘이 선대위가 해체된 배경이 뭘까요? 그거는 윤석열 후보의 지지율이 크게는 10% 이상, 적게는 7, 8% 떨어졌기 때문이잖아요. 네. 지지율 추락 때문이잖아요. 위기라고 느끼는 건. 그러면 지지율 추락의 원인이라고 얘기되는 게 두 가지예요. 하나가 후보의 내재적 요인, 후보와 김건희 씨 리스크, 요거죠. 그러니까 후보 요인. 다른 하나는 당대표가 당을 뛰쳐나가서 저런 해당 행위를 하는 것. 그래서 저렇게 자기들끼리 싸우는 당에 자기 당도 관리 못하는데 국가 관리를 맡길 수 있겠나. 이것 때문에 지지율이 떨어진 건데 그럼 원인을 제공한 후보와 당대표만 남고 사실은 직접적인 원인 제공도 안 했던 선대위만 해산한 결과가 되니 이게 참 이게 진단과 해법이 맞나? 이런 의문은 당연히 들 것 같은데 왜 기자들은 이런 의문을 안 갖는지 제 그게 참 궁금하네요. 네, 알겠습니다. 네, 윤석열 대선 후보 야권 안팎에서 흘러나오고 있는 후보 교체론 관련해서 질문도 정면으로 맞닥뜨렸습니다. 이에 윤 후보는 이렇게 답을 했습니다. 후보자 교체론도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모든 것을 국민들께 맡길 생각이죠. 지금은 제가 제1야당의 후보로 선출됐기 때문에 국민들께서 부족하시다고 생각되는 점이 있으면 선거운동이라는 것은 정부의 최고 의사결정권자가 되는 단순한 경쟁만이 아니고 그러한 자질을 만들어 나가는 과정, 또 국민들의 뜻이 어떤지를 자기가 그동안 몰랐던 것을 깨달아가는 과정, 배우는 과정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또 안 후보와의 단일화에 대한 생각과 소통할 계획은 혹시 있으신가요? 단일화 얘기라는 것을 지금 선거 캠페인을 서로 벌이고 있는데 그것은 정치 도의상 맞지 않는 일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네, 윤석열 후보 교체론이 맴돌고 있습니다. 국민의당 안철수 대선 후보는요, 오늘 나온 2030 여론조사에서 윤 후보를 앞서기도 했는데요. 제1야당 후보 교체가 현 시점에서 가능할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현주 전 의원님. 후보 교체론이 나오는 거는 뭐 그만큼 상황이 심각하다 이런 얘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뭐 그것은 어쨌든 정무적인 영역이고 정치적인 영역이라서
제가 뭐라고 말씀드릴 사안은 아니고요. 네. 결국에는 국민들의 지지가 얼만큼 유지되고 반등할 것이냐 이게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네. 네. 네네. 최 의원께서는 오늘로 미룬 안철수 후보를 둘러싼 단일화 전망도 함께 답을 해주시겠습니까? 그러니까 이번 선대위 해산 그리고 새롭게 후보 중심으로 구성하겠다. 저거는 무슨 시그널을 주냐? 안철수 후보와의 단일화를 상수로 잡고 있구나라는 메시지를 주는 거예요. 그리고 좀 아까 후보 답변도 안 하겠다. 우리가 자력으로 이기겠다. 이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국민의 뜻에 따라 결정하겠다예요. 지금 후보가 길게 단일화에 대해 답변했잖아요. 그걸 한마디로 요약하면 국민의 뜻에 따라 결정하겠다. 이건 뭐냐? 지지율 추이를 보겠다. 이런 얘기로밖에 볼 수가 없거든요. 그러니까 역시 안철수 후보와의 단일화는 국민의힘의 어떤 세력은 상수로 보고 짠 것이다. 이번에. 그래서 그 단일화를 예견하면 어떻게 되냐? 예를 들면 김종인 위원장이나 소위 중도 쪽으로 가자는 분들이 중요하지 않죠. 일단 단일화에서 이겨야 되니까. 단일화에서 이기려면 당연히 우리 핵심 세력을 결집해야 된다. 요거에 방점을 둔 조직 개편으로 가게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지금 흐름은. 그럼 안철수 후보는 어떻게 할 것이냐. 김종인 위원장이 튕겨져 나온 거잖아요. 그러면 과연 안철수 후보는 내가 저 당에 들어가서 후보가 될 수 있을까? 된들 선거운동 할 수 있을까? 이후에는 어떻게 되는 걸까? 이런 생각을 안 하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선 첫 단계는 지지율이 15% 되면 안철수 후보는 독자적으로 가고 싶을 것이다. 그런데 지지율이 20%가 넘으면 이건 두 후보가 원하지 않아도 안철수 후보 지지율이 20%가 된다는 건 무슨 뜻이냐. 윤석열 후보 지지율이 10%대 후반이나 20%가 된다는 얘기거든요. 그렇게 되는 거예요. 네네. 그러면 지지자들이 두 사람을 단일화하라고 압박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거는 15%냐 20%냐에 달렸다. 이렇게. 네. 안철수 후보가 실제 오늘 어떤 방송 프로그램에 이제 출연해서 방송에서는 이제 단일화에 부정적인 이야기를 했는데 네. 쉬는 시간에는 어떤 식으로든 단일화를 해야 되지 않겠냐라고 사석에서는 또 그렇게 이야기를 했다고 모 방송인이 방송에 나와서 또 이렇게 같이 프로그램 출연했던 방송인이 그렇게 이야기를 또 했습니다. 그 단일화 관련해서 잠깐 말씀을 드리면 단일화라는 거는 단일화를 해서 결과가 시너지가 나야 하는 거잖아요. 네. 그런데 지금 상황을 좀 냉정하게 보면 안철수 후보를 지지하는 그 지지세가 갑자기 이렇게 올라간 이유가 뭐냐, 어디서 오고 있느냐라고 했을 때 윤석열 후보의 지지가 빠지면서 이쪽으로 대체제로서 안철수 후보로 이동하고 있는 거예요. 물론 다는 아닙니다만. 네. 그랬을 때 그러면 윤석열 후보를 비토하면서 안철수 후보를 선택을 하고 있는데 이게 안철수 후보로 단일화가 되면 모르겠지만 다시 윤석열 후보로 단일화가 됐을 때 이 표가 과연 돌아갈 것인가 저는 굉장히 회의적이다. 그랬을 때 지금 이제 그래서 우리가 여기서 알 수 있는 게 뭐냐 하면 우선 본인에 대한 지지가 빠지는 상황 그리고 이렇게 하락세를 빨리 멈추고 극복을 해야 단일화에 의한 시너지도 기대할 수가 있다. 네. 그것이 안 되는 상황에서는 단일화도 난망하다고 보고요. 안철수 입장에서도 이것은 사실은 안철수 후보를 마치 당연히 단일화할 어떤 대상으로 보는데 이것도 문제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안철수 후보도 자신이 원하는 바가 있어서 뭔가 목표가 있어서 나왔을 텐데 그러면 이분의 입장에서 봤을 때 단일화를 했을 때 그 단일화를 해가지고 이길 수 있을 때 단일화에 대해서 관심이 가는 것이지 단일화를 했는데 자기가 후보도 아닌데 상대한테 양보를 했는데 결과가 지게 된다. 그럼 이건 최악이거든요. 그래서 이기지 못할 단일화는 하지 않을 것이다. 그리고 만약에 아까 15% 20% 말씀하셨습니다만 일단 제가 볼 때는 한 15% 정도가 되면 사실은 보전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단일화해서 내가 후보가 될 수 있을 것 같으면 아마 할 것이고 본인이 아니라 이 자체 승패 자체가 공정하게 안 될 수도 있다라고 생각을 하게 되면 저는 안 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 지금 상황은 이렇게 그 선대위뿐만이 아니라 후보의 지지가 하락세가 지속되는 한 저는 단일화에 대해서 너무 지나치게 낙관론을 펴는 것은
그래서 굉장히 비현실적이라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단일화 앞으로 어떻게 흘러갈지 계속 좀 지켜봐야 될 것 같고요. 그 국민의힘 상황과 이제 그 대조적으로 오늘 그 여당의 이재명 대선 후보는 이낙연 전 대표와 함께 광주행을 했습니다. 대세로운 굳히기를 노리는 그런 모습인 것 같은데요. 두 분은 어떻게 전망하십니까? 대세론이 되려면 이재명 후보가 42% 3%를 안정적으로 얻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네. 아직 대세론이라고 보긴 어렵다 이 말씀이고, 다만 지난 한 달 동안을 보면 이재명 후보 자신은 데드크로스다, 상대방이 떨어졌다, 나는 안 올랐다고 하지만 그거는 본인이기 때문에 겸손하게 얘기한 것 같고, 객관적으로 보면 지난 한 달 이재명 후보는 정말 전심전력을 다해서 많은 걸 이뤘습니다. 그래서 그 지지율이 정말 다져지면서 올라온 그런 상태에서 30% 후반대가 나오고 있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오늘부로 말씀드리면 데드크로스 50 그리고 골든크로스 50 요 정도로 보는 것이 그게 현실에 가깝다 이렇게 보고, 특히 20대, 30대는 뭐 저는 원래 20, 30대를 묶지 마라 이런 주의였어요. 이미 30대는 이재명 후보가 많이 공략했습니다. 뭘로 공략했냐면 소확행 공약으로. 그 소확행 공약이 30대 주부, 30대 학부모를 겨냥한 소확행 공약이 있고 30대 후반을 겨냥한 게 있고, 이번에 대박이 난 소위 그 탈모 치료제는 20, 30대뿐만 아니라 40, 50대까지 열광하고 있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소확행이라는, 그러니까 국민들의 요구가 다양화된 시대에 다양한 의사를 조그맣게 반영하는 이 소확행 공약이 지금 굉장히 성공하고 있는 중이다 이렇게 볼 수 있어서 30대는 그 소확행 공약으로, 그리고 20대의 경우는 정말 애를 썼죠. 뭐 우리가 보기에 뭐 60대 초반의 후보가 거의 60대 다 돼가지고 57살인가 그렇잖아요. 그런데 이 후보가 게임을 잘 알겠나 싶었는데 네. 지식백과 나가서 게임 하는데 저렇게 잘 알았어? 주식을 좀 알까? 그랬더니 3프로 TV 나가서도 저렇게 잘 알았어? 가상화폐? 저렇게 조예가 깊었어? 이런 식으로 내용으로 20대의 마음을 얻어간 거라 일단 넘어온 사람 잘 안 넘어가는, 그런 데다가 얼마나 간절하게 부탁했으면 이낙연 후보가 또 저렇게 아픈 가슴을 안고 나오셨겠습니까? 그러니까 이재명 후보의 골든크로스 50% 이게 이제 인정해야 될 때고, 앞으로 남은 과제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세론은 아니기 때문에 부족한 부분을 더 채워야 되고, 무엇보다 주변이 중요하죠. 네. 실수 안 하는 거, 상승세지만 겸손한 아직 거, 그게 대세론까지는 중요하다고 아니고. 봅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뭐 지금 한 37% 정도인 것 같아요. 이재명 후보의 지지율이 일반적으로. 그래서 아직 40%는 뭐 일부 한두 개 이제 41, 2% 되는 게 있습니다만, 제가 볼 때는 40% 한 43% 정도, 43, 4 정도 가야 이게 안정적인 네. 상황이고, 그렇게 되면 이제 저희가 굉장히 좌절을 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죠. 근데 지금은 37% 정도에 머물고 있기 때문에 사실은 아직도 예전보다는 조금 나아졌지만 여전히 뭔가 박스권에 갇혀 있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아직도 이제 국민들 입장에서는 뭔가 두 후보가 다 지금 썩 마음에 들지 않는 부분들이 지금 여전히 있는 거고요. 그래서 이런 상황 속에서는 저는 아까 안철수 후보도 얘기가 있었습니다만, 안철수 후보의 지지율이 15%를 돌파를 하게 되면 저는 보수 쪽뿐만이 아니라 관망하고 있던 진보 진영의 지지층에서도 갈 가능성이, 이렇게 모일 가능성이 상당히 있다. 그래서 상당히 이것은 앞으로 어떻게 될지는 역동적인 상황이 벌어질 수도 있다라고 봅니다. 네. 네, 이제 마지막 질문인데요. 짧게 한마디씩만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재명 후보가 경제 대통령, 민생 대통령을 부각하고 나섰는데요. 가슴 한편에 고이 접어뒀던 전 국민 재난지원 카드를 다시 꺼내 들었습니다. 이 부분 어떻게 보시는지요? 근데 저 경제 대통령 말씀하실 때 5 말씀하시던데, 그거는 뭐 제가 보니까 홍준표 전 대표님의 그 경선 때 나왔던 공약이 거의 그 5천 코스피 네. 5천 빼고는 거의 비슷하던데요. $50,000 이것도 그렇고.
예, 그래서 이 참 이렇게 뭔가 저작권 좀 이렇게 저작권료 받아야 되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도 드는데 여하튼 뭐 그건 농담이고요. 전국민 재난지원금 같은 경우에는 이제 사실은 이제 접었잖아요. 그런데 이분이 이제 보니까 계속 생각하고 계셨던 거예요. 근데 지금 상황이 이제 워낙 사람들이 코로나로 인해서 이게 좀 뭐 위드 코로나 될 것 같았는데 안 되고 이게 기약 없는 상황으로 가고 있으니까 이제 굉장히 지금 국민들이 불안해하고 있다. 그런 의미에서 저는 코로나로 인한 피해 이런 것들을 지원하고자 하는 저는 그 마음에 대해서는 상당히 높이 삽니다. 그런데 다만 이제 마찬가지 얘기지만 이 손실보상 문제가 또 있고요. 손실보상이 아무리 많이 해도 이게 부족하는 상황이 될 겁니다. 그래서 우리의 재정은 어쨌든 한계가 있기 때문에 재원은 그래서 조금 더 신중하게 하는 게 좋겠다. 그리고 본인은 비록 어떤 진정성을 가지고 하는 거라고 하더라도 자꾸 이제 말을 이렇게 자꾸 바꾸는 모습들은 그렇게 좋게 보이지 않습니다. 알겠습니다. 좀 짧게 부탁드립니다. 일단 미국이 지금 100만 명 확진자가 오늘, 그리고 지금 뭐 영국, 프랑스 다 10만 명 넘어갔습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심각하죠. 네. 우리나라는 어쨌든 지금 3천 명 이하로 오늘 줄었죠. 어제도 좀 줄고, 그러니까 관리가 잘 되고 있긴 한데 이재명 후보도 선 피해 보신 분들 보상하고 그리고 합의가 되면 전 국민께 드려야 되는 상황 아니냐 이런 얘기이기 때문에 뭐 별로고, 그다음에 저는 말 바꾸기에 대해서만 한마디 말씀드리면 협치라든가 협상을 하기 위해서는 생각의 일부를 양보해야 되고 말을 바꾸지 않으면 시작이 안 됩니다. 그래서 지금 국민을 지원하자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말 바꾸기로 서로 비난하기 시작하면 김종인 위원장, 윤석열 후보 전부 다 해당되기 때문에 일단 그런 것보단 국민이 원하시는 것을 빠르게 할 수 있는 그런 협상이 시작되길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 이렇게 맞짱 토론 이제 마칠 시간이 됐는데요. 오늘은 선대위 해산을 선택한 윤석열 후보 그리고 이재명 후보 정책 행보를 중심으로 지금까지 최민희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 이현주 전 국민의힘 의원 두 분과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내일도 제철로 맑은 날씨를 보이겠고요. 큰 추위는 없겠습니다. 내일 아침 기온 서울의 영하 5도까지 떨어지면서 오늘보다 조금 높겠고 낮 기온은 서울이 영상 4도까지 올라 오늘과 비슷하겠습니다. 네, 오늘 뉴스에는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국민의 국회를 위해서 내일도 뉴스N이 함께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